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입장은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판단 기준이 되죠. 우파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육성을 장려하죠. 좌파는 민간기업을 제약시하죠. 핵심인데 시장 육성은 민간기업 육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죠.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냐? 그것을 알고자 하면 민간기업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민간기업은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하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하나요? 시장에서 작업수단과 근로자의 활동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하잖아요. 어디서 판매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구매하고? 시장에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간기업은 설립될 수 없고, 시장을 금지하면 민간기업은 다 파산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좌파 회사들은 시장을 제약시하는 거예요. 시장도 그러하고 사유재산도 그러하고. 사유재산이 없으면 민간기업을 설립할 수가 없잖아요. 재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확대되면 어떻게 했나요? 기업들이 점유율이 안 바뀌더라도 자동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공급되고, 좋은 거죠.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왕실은 민간인들의 무역을 금지하였으며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하였다. 그렇죠. 사신단을 따라간 상인들이 인삼을 판매하고 서적이나 비단을 구매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래요. 무엇을 판매하고 무엇을 구매했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무역의 품목이었나? 조선은 뭐였나요? 인삼 판매했다는 거예요. 농산물이죠. 서적이나 비단은 그래요. 공업 제품이잖아요. 기술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은 민간 무역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왕실에는 없던 일이었다. 그럼 조선 왕실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무역을 허용하더라도 정부가 공무역을 허용했죠. 신라나 백제 고려는 민간 무역을 장려하였다. 그럼 한반도 왕실들은 다 그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세기 초 근초고왕 시기 백제는 중국의 동진과 일본을 잇는 해로 요충지의 거점을 마련하여 무역을 장려했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에 백제는 가장 번영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어땠을까? 백제는 장려했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과 무역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할 때가 가장 번영했잖아요. 삼국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헌에는 인도,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에서 들여온 향료, 보석, 깃털 등 남방의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븐 쿠르다지바와 같은 아랍권의 기록에도 신라의 상황과 수입 품목이 언급될 정도로 신라는 세계 무역망의 중요한 종착지였다. 신라는 어땠냐? 신라 역시 백제와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아랍권의 역사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신라 역시 무역을 장려하며 번영했으며 신라의 번영은 아라콘까지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의 무역법인은 동아시아를 넘어 서아시아에 이르러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고대 국가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였을 것이다. 그렇겠죠. 이 서방까지 전해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산업이 발전하고 뭐 지금 현 시대 한국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번영을 해야지 그래요.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왔는데 외국 상인이 왔는데 살 게 없어, 무역할 게 없어요. 뭐 식량밖에 없어요. 뭐 가까운 국가와는 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산업도 발전하고 무역도 크게 발전했을 것이다. 신라는. 신라가 강국이었잖아요. 삼국 통일한 이후에. 고려 역시 신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려의 수도 개경의 외항이었던 병란도에는 송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요, 금, 일본 그리고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며 국제적인 상업도시를 형성하였다. 상업도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에도. 고려사를 비롯한 기록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은, 향료, 산호, 보석 등을 가지고 고려를 방문했으며 고려의 인삼, 금, 은, 나전, 칠기 등이 이들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었음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병란도는 동북아시아와 서방세계를 잇는 거대한 물류의 허브였으며 당시 아라비아의 지리학자들은 코레라는 이름으로 고려를 세계 무역망의 주요한 교역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역이 활발하니까 저기 서양까지 알려졌잖아요. 고려 역시 신라도 그러하고 조선왕실처럼 무역을 막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국이나 고려나 다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신라나 고려나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당시 이제 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강국이었죠.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잖아요.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고려 역시 강국이었죠. 조선은 어떤가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약소국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번번이 패하고 멸망할 뻔하잖아요. 간신히 뭐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임진왜란도 버텨내고 신라나 고구려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강국하고 싸워서. 그래요. 조선이 척야를 외치며 무역을 제약시하고 크게 제한한 것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구성원들의 특징이 아니다. 살펴보았듯이 어떤가요? 조선 왕실의 특징은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 또는 왕실의 특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 한국인들과 왕실은 무역을 장려했으며 다른 종족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았다.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역도 장려하고 한국에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어떤 세계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도 뭐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좋다 싶으면 불교도 그러하고 뭐 도교도 그러하고 뭐 유학도 그러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은 성리학으로 장기간 한국인들을 세뇌했으며 성리학의 특징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무역을 제약시하고 타종족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성리학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농업을 유난히 강조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리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래의 특징을 유지했다면 한국인들은 근대 국가를 스스로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라는 거예요. 무역을 장려하고 뭐 적극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수용한다는 거예요. 조선은 어떤가요? 척양척야를 외치며 무역을 제약시했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고려 신라 뭐 백제 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세뇌당한 거죠. 그때 뭐 성리학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그럼 성리학은 뭐지?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리학은 특별한 학문이 아니면 당시에도 새로운 학문이 아니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을 다루는 비결이 비밀리에 전수되었다. 뭐지?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도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동서양에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다루겠냐는 거예요. 도통이 뭐냐는 거예요. 신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을 다루는 학문은 어디나 다 있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나타나죠. 그런 비결은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서에도 있고 뭐 구약 성서에도 있죠.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인도에도 있고 뭐 파니샤드 이런 것도 보면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도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신의 의식을 선천진일직이라고 불렀고 인간의 의식을 기라고 불렀다.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죠. 알고 보면 또 별것도 아닌데 대놓고 뭐 신의 의식이니 인간의 의식이니 이렇게 뭐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송나라 유학자들이 이와 같은 비교를 접하고 선천진일지기를 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성리학의 이기론이 성립한 것이다. 그건 뭐냐? 신의 의식을 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것은 그전에는 뭐 선천진일지기 혹은 진기라고 불렀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비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대의 비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성리학의 실천윤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쇄적인 거죠. 실천윤리가. 이런 비결을 알아도 이런 실천윤리가 사회의 이루와 근대국가 수립이 이루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비결을 접해서 좀 알았다 하더라도 아신문제도 고대 농업 장려 이런 게 사회의 일호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대의 비결에 그렇죠. 예전에 근대화 이념에 반하는 서적은 다 불태워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실상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바는 그 시대에도 새로운 것도 아니며 현 시대에 해로운 실천 윤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불태워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요. 뭐 이런 비결이 귀하냐는 거예요. 아니 성리학에만 있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글을 쓰니까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로운 측면이 있으면 다 불태우라고 한 것이다. 다 별것도 없는데 뭐 대단한 학문이라고 사회에 해로운데 집착하냐는 거예요.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은 한자로 쓰여 있어서 현 시대 한국인들은 거의 읽을 수 없으면 한자를 익혀 읽는다고 하여도 이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죠 뭐. 그러면 그래 그 책 그래도 한번 연구해 볼 거야. 뭐 연구해. 근데 그게 뭐 쉽게 읽히냐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 읽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 번역한들 엉터리이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이다. 읽을 수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어렵게 익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 해롭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한국인들이 특징이 뭐 척야를 외칠 정도로 원래부터 폐쇄적이고 무역을 금지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 조선에서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성리학에 입각해서 이제 국가를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성리학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천윤리의 문제로 인해서 500년 동안 세뇌당하는 과정에서 변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조선왕실은 시장과 무역을 통해 기업을 육성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그건 사실이죠. 무역을 통해 빈곤을 해결할 생각 역시 하지 못했다. 전혀 시장과 무역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시장과 무역을 장려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죠. 민간기업이 무엇인지,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선왕실은. 근대 국가가 무엇인지, 무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이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증거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일본 상인은 일본에서 생산된 명진물이나 의복, 시계 등 공업 제품을 한국인들에게 팔았고 자국의 부족한 물자인 쌀과 같은 곡물을 대량으로 수입했다. 개항했을 때 무엇을 했지? 통상하자고 이제 일본 군함들이 접근했죠. 통상한 뒤에 뭘 했냐? 그 물건들을 팔더라. 통상했으니까 그렇겠죠. 면직물, 의복, 시계 등을 팔더라. 그건 뭐냐? 공업 제품이라는 거예요. 산업이 제법 발전했던 거죠. 한국 조선인들은 뭘 팔았냐? 쌀과 콩, 뭐 이런 곡물들을 팔더라.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조선은 식량이 풍족한 국가가 아니었다. 쌀이 많이 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식량이 부족하여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다. 근데 식량을 팔고 있더라. 왜 팔았냐,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약탈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들은 수탈이라고 가르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항 이후에는 지주나 가난한 농민들이 곡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냐? 어떤 목적으로 팔았냐? 그걸 알아야죠. 역사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지주는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일본 상인의 쌀을 판매했고, 그건 쉽게 이해하죠.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확전 쌀을 일본 상인에게 판매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은 계속 보릿고개를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상인이 수확전에 판매해. 좋은 가격에 쳐줄게. 일본 쌀이 훨씬 비쌌죠. 2배 이상 비쌌죠. 그러면 굶주리는 농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판매하자. 판매한 뒤에 일단 굶주림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판매한다는 거예요. 계속 판매한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식으로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비해도 부족한데 쌀을 왜 파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판매했으니까 또 뭘 할 수 있나요? 저렴한 곡물을 풍족하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저렴한 곡물이 충분히 있었냐? 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비싸게 쌀을 판매하고 저렴한 곡물을 구매하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판매했다고 보면 된다. 두 가지 목적이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렴한 곡물을 소비해서 소비하자. 그러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무역을 통하여 값싼 곡물을 수입해야 했다. 왜 그런가요? 한반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은 상인이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식량이 부족한데 수출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값싼 곡물을 수입하면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설립이 허용되지 않았으니 결국 그와 같은 역할은 조선왕실이 하는 수밖에 없었다. 민간기업 있으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 안 했다는 거예요. 조선왕실은. 상공업 철저히 통제하고 제한했죠. 실상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데, 그렇죠. 뭐 민간기업 설립 허용 안 하겠어. 그럼 왕실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왕실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아니 장기간 식량 부족 현상이 있고 지주나 농민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이 크게 발생하는데 1, 2년도 아니고 장기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899년 이후 수확 시기에 대량으로 쌀이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조선의 관리들은 방공력을 발동했던 일이 벌어졌다. 여러 차례 있죠.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식량이 부족해서 일이 있었다. 수시로 발동했다는 거예요. 만일 조선왕실이 수입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랬으면 빈곤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별도의 수익을 얻어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식량을 수출했으니까 나쁜 현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잘만 대처하면 또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의 대응은 조선 왕실과는 완전히 달랐다. 조선 총독부는 시장 효과, 민간 기업 설립의 이점 잘 알죠. 이미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국가를 개혁했죠. 그 효과는 일본에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안다는 거예요. 지주는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가난한 농민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전히 일본 상인에게 쌀을 판매했다. 그렇죠.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만주와의 무역을 장려했고, 그 결과 만주에서 생산된 값싼 곡물을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판매했다. 상인들을 동원했겠죠. 동원했죠. 상인들이 팔고 사고 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이 원하던 게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쌀을 자기가 생산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쌀을 판매할 때는 어떻게든 저렴한 곡물을 많이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식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고, 조선인들의 영양 상태는 좋아져 식민 지식이 키도 크고 몸무게도 증가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과 소비 보면 나오죠. 조선 후기 161cm였는데 남성들이 163cm로 컸다는 거예요. 1945년 무렵 보면 몸무게는 한 55에서 58이었는데 최고 몸무게가 58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보면 식민지 시기는 58에서 60kg 몸무게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구도 많이 증가했죠. 한 1500만에서 1945년 한 2500만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식량 소비량이 배로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본과 무역을 해서 쌀을 비싸게 팔게 됐다. 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단 어떤 경우 좋은 일인가요? 보다 많은 곡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될 때, 직접 생산한 쌀을 소비하면 굶주려야 돼요. 판매해서 저렴한 곡물을 많이 소비하는 게 낫죠.
가난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조선총독부는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만일 조선 왕실이 수입을 통해 위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려 했으면 빈곤 문제와 더불어 별도의 수익을 얻어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식민지식이 조선 총독부의 대응은 조선 왕실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주는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가난한 농민은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하여 여전히 일본 상인에게 쌀을 판매했다. 만주가 인구가 장려됐죠. 키도 증가하고 그 결과 몸무게도 증가했다. 인구도 크게 증가했죠. 또한 조선 총독부는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했기 때문에 쌀 수출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은 지주들은 기업을 설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지주 출신 한국인 기업가에는 김면수와 김성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 왕실이 뭘 했어야 되냐? 지주들과 가난한 농민들이 쌀 판매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통상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럼 신분제도 폐지하고 민간기업 설립 허용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으면 큰 재산을 얻은 지주들이 기업을 설립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가 더 보다 많이 공급이 되고 국가와 국민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괜히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다 하잖아요. 그래요. 지주들이 민간기업 설립 허용을 해주니까 재산을 번 지주들이 일본 기업가들 보면 부럽겠죠. 우리도 한번 기업 설립해보자 하고 기업도 설립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가요? 많은 일자리가 공급되고. 그래요. 조선 왕실이 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되고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다시 조선과 같은 상태에 직면했다. 그렇죠. 한반도가 분단되고 막 산업시설도 파괴되고 조선과 다를 바 없게 됐죠. 식량도 이제 크게 부족해지고 군사정부는 야당 정치인들이 반대를 물리치고 조선 총독부의 정책을 개선하여 무역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군사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은 성공했고 군사정부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요. 그 정책이 뭐냐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부족한 물자를 수입한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는 거예요. 이 조선 총독부라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에 실종되었던 무역을 조선 총독부가 부활시킨 거죠. 신라하고 백제, 고려는 다 무역을 장려했잖아요. 부활시킨 거죠. 이 경우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